본격적인 휴가철이에요. 산, 계곡, 바다 막 놀러 가시고 기분 좋게 마시고 성관계를 했는데 일상으로 돌아와서 생활하시던 중에 경찰서에서 중간간으로 고소됐다고 전화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고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10가지를 엄선해서 쉽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휴가철에 유독 성범죄 고소가 늘어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당연히 술 때문이죠. 술 먹고 관계를 했는데 당신 합의하에 했다고 생각을 해서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는 술만 마셨지 당신하고 성관계나 스킨십에 동의하지 않았다 해서 이제 중간간이나 중간계추행 고소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간간이랑 일반 간간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간간은 폭행 협박으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을 하고, 준이라는 거는 폭행 협박은 없었지만 그 역할을 술이나 아니면은 깊이 잠이 들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유사하게 간간이 성립된다고 보는 거죠. 중간간의 경우에는 특히 대표적인 게 술에 취해서 이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 뭐 한거불능 이런 게 됐다고 봐서 간간하고 유사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게 중간간입니다. 그럼 폭행이나 협박 없었으면 오히려 무혐의나 무죄 받기가 더 쉬운 거 아닌가요? 아니죠. 폭행 협박이 실제로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간은 무죄나 무혐의가 나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중간간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최소한 검찰로 송치되는 비율은 제 경험상 일반 간간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서 중간간으로 고소당하셨습니다 라고 전화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세 가지는 꼭 유의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전화 받자마자 저 안 했는데요 하고 억울하다 이러면서 중언부언 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말이 많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피의자 조사나 변호인 의견서 통해서 억울하면 얼마든지 입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말은 짧게 하라. 두 번째는 어떤 혐의로 내가 고소됐는지만 이성적으로 사실 확인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누가 언제 어디서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고소했습니까를 명확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내가 억울하면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조사 일정을 미루셔야 돼요.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는 거는 여러분의 일생이 잘못되면 날아갈 수도 있을 정도의 고소예요. 내가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소명할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야 되는데 경찰이 이제 전화를 했다고 무서워서 그냥 네 가겠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굉장한 후회를 하실 수가 있죠. 전화를 받으면 죄송하지만 저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고 일정을 잡고 대신에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그럼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구체적으로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같이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 CCTV나 당일에 먹었던 술집 영수증 같은 거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한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 이런 거 목격하신 분이 있으면 그분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성관계를 하시고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잖아요. 아니면 통화 내용이라든가 뭐 잘 들어갔고 극단적으로는 어제 오빠랑 나는 시간이 되게 좋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무혐의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피해자를 만나서 술을 마셨고 성관계를 했고 그다음에 성관계 이후에 행동과 말이 이루어졌는지를 타임라인 순대로 정확히 정리해 놓는 게 필요해요. 내가 억울하면 시간순 그리고 논리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얘기를 하셔야 빨리 이제 혐의에서 해방되실 수가 있어요. 모텔 들어갈 때 상대방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갔고 또 CCTV에 웃고 떠드는 모습도 찍혔으면 그럼 당연히 무죄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다가 이제 낭패를 보시는 분이 많죠. 실제로 제가 우연히 접한 사건은 회식 장소에서 타부석끼리 서로 만나서 그 자리에서 스킨십도 엄청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모텔도 같이 나란히 들어갔어요. 근데 중간간으로 이제 무려 징역이 2년 6개월인가 나오셨단 말이에요. 이 중간간이란 거는 성관계 당시예요. 이제 들어갈 당시에는 멀쩡해 보였어도 들어갔을 때 성관계에 대해서 한거불능 상태였으면 그렇게 주장을 하면 일단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고, 또 그러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하면 그 CCTV에서 아무리 기분 좋게 웃으면서 들어간 모습이 찍혔다고 해도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이제 패싱아웃, 업고 들어가면 될 정도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와 블랙아웃, 들어갈 때는 기분 좋게 들어갔으나 일시적으로 기억을 상실하는 상태, 실무에서는 이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웃으면서 손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뭐 무혐의다,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나도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만취 상태였다라고 하면 좀 참작이 될까요? 그 질문이 가장 위험하죠. 나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해자가 나는 술을 마셨을 뿐이고 일어나 보니까 이제 관계를 가졌는데 나는 동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주장하면 경찰, 검찰이나 사법기관, 법원에서는 피해자 진술은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진술은 뭔가 기억도 안 나고 하니까 그럼 기억나는 사람의 진술을 우선시해서 중간간으로 형사처벌 될 수밖에 없죠. 너무
너무 억울한데 그래서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데 고소인한테 연락해서 합의금 주고 고소 취하해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거는 자살행위라고 보여요. 억울하게 형사고소돼서 징역형 이상의 큰 처벌을 받는 사람이 많다 보니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뭐 합의금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그래서 합의를 제한하셨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그 합의금이 상당히 거액일 수가 있거든요. 뭐 1, 2천만 원에 합의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은 억대를 부른 경우가 많아요. 1억, 2억이 요새는 우습거든요. 그럼 합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전화를 해서 합의를 제안한 기록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합의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미가 사회적으로 포함된 거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부인을 해도 이 합의를 제안한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진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서 경찰관한테 가서 당당하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받겠습니다 라고 자청해도 될까요?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를 조사를 바로 받으셔서 무혐의 나신 분도 있어요. 제 의뢰인 중에. 하지만 거짓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날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실제로 나는 참을 얘기하는데 거짓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거짓말 탐지기의 조사 결과는 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경찰에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고 검찰에서는 기소하는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받지 않으시는 걸 추천하고 근데 내가 정말 억울하다. 나는 꼭 받아야겠다. 난 빨리 끝내고 싶다. 이런 분께서는 변호인하고 좀 논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다음날 아침에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이랑 잘 들어갔어? 응, 해장 잘해. 이런 일상적인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면 게임이 끝난 거 아닌가요? 좋은 증거는 맞아요. 좋은 증거는 맞지만 이 피해자의 평소 주량, 당시 음주량, 그리고 성관계 직전과 직후에 나눴던 뭐 전화 내용, 카카오톡, 그리고 목격자들 이런 종합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야지 실제로 그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변호사님 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무혐의죠 하는데 그것만으로 무혐의를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고 최대한 많이 종합적인 증거를 확보하셔서 무혐의를 주장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간간에 대해서 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내가 실수를 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지만 억울한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분명히 합의하에 관계를 했는데 전과자가 돼갖고 인생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같이 해결 방법을 열심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